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1인 가구가 늘면서 돌봄은 지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돌봄은 여전히 각자 도생의 문제이며 돌봄의 비극은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돌보고 또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돌봄은 나 아닌 타인, 이웃, 더 나아가 공동체와 관계 맺기이기도 합니다. 성서공동체 FM 기획 시리즈 3부작 돌봄 공동체 대구를 설계하다. 이 프로그램은 아직도 개인의 책임에 머물고 있는 돌봄을 지역 돌봄,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돌봄 공동체 대구를 위한 실천을 주제로 대구를 위한 대구 시민의 다양한 돌봄 실천 사례를 찾아보며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 재생 등 각 영역이 머리를 맞대 지자체 단위에서 통합 돌봄을 위한 과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지난 2부에서 광주 서구청과 광산구청의 지역 통합 돌봄 사례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대구의 지역 통합 돌봄 사례를 취재해온 김경민 PD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구의 지역 통합 돌봄 사례를 취재해 오셨다고 했는데요. 자, 대구도 광주, 서구청, 광산구청과 같은 사례들이 있나요? 네, 대구에도 지역 통합 돌봄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명칭으로 명명하지는 않지만 네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요. 네. 다만 광주 서구청과 그리고 광산구청과 다른 점은 대구의 두 사례 모두 이제 공동체,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네, 모두 공동체에서 네.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르네요. 네네. 그렇다면은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동구 안심마을과 그리고 대명육동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곳에서 통합돌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그렇다면 동구 안심마을 쪽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안심마을에서는 어떤 지역 돌봄 통합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동구 안심마을은 2007년에 한사랑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시작으로요. 네.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그리고 또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사람 이야기 그리고 한사랑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해서 장애인 돌봄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요것과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인 한사랑 김정아 사무국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들어보시죠. 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안심마을 김정화 사무국장님 이야기입니다. 그냥 안심마을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 안심 지역이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의 네트워크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안심마을이라는 걸로 통칭 이제 불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안심마을 이야기가 이제 나왔냐면 그게 한 2007년 정도로 이제 거슬러 간다라고 보면 되고, 그때 2007년 7년쯤에 이제 한사랑 어린이집이 있어요. 한사랑 어린이집은 이제 사회복지법인의 이제 한사랑의 부설 기관인데, 요 한사랑 어린이집이 또 가지는 또 역사가 있어요. 92년도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쭉 오는 역사들 속에, 한사랑 어린이집은 장애전담 어린이집이지만, 이 장애전담 어린이집에는 장애 유아들만 이렇게 다닌다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 그죠? 하는데, 이 장애 유아들한테도 뭔가 통합 교육들이 필요하다라고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간헐적으로 통합 교육들을 계속 이렇게 타 단체들과 그 통합 교육들을 계속 해왔었어요. 다른 어린이집들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비장애 유아들이 이제 좀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한사랑 어린이집은 이 부모님하고 이 뭐라 그러죠? 관계가 되게 친밀해요.
부모님하고 뭐 이렇게 부모 모임들도 되게 많고 뭐 아빠 캠프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부모님들하고 관계들을 되게 잘 하고 있던 하는 어린이집인 거고, 그리고 장애 비장애 통합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던 거였고, 그래서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저런 우리 마을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장 먼저 나왔던 게 도서관이었어요. 많은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아띠 도서관을 만드는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동안 준비를 해서 아띠 도서관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근데 그 만드는 주체들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한사랑 어린이집의 이제 부모님들 아니면 직원들, 그리고 동구 주민회라는 그 시민 사회단체의 뭐 회원들, 또 그다음에 이제 진짜로 바로 요 인근에 살고 있는 동네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아띠 도서관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게 2008년이거든요. 근데 공간이라는 건 누가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여러 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목표인 도서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들은 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우리 동네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 자녀 중에 장애도 있고 비장애 자녀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였고. 그렇게 열심히 장애 부모님들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 아띠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장애인도 편하게 드나드는 공간이 되는 거고, 우선은 제일 쉽게는 한사랑 어린이집에 있는 장애 유아든 비장애 유아든 수업으로 그냥 도서관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온갖 또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간이 생기면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뭐 거기서 뭐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게 보통은 그래요. 먹거리에 대한 고민들을 또 하세요. 그래서 친환경 매장 아니면 로컬푸드 매장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동네에도. 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들을 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매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다음에 아니야, 또 우린 또 사랑방 같은 그런 동네 카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희 한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생겨. 일할 수 있잖아. 발달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 그죠? 그 전에 아띠 도서관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면, 안심협동조합하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일할 수 있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도가 된 거고, 그거 뭐 하기 전에 당연히 이제 그 전에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커피 교육들, 이런 이제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이제 직업 교육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만들면서 또 발달장애인의 이 취업 문제를 풀었냐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게 이 발달장애인들이 참 행복하게 잘 사는 걸까? 어떤 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걸까? 그냥 아웅다웅 다투지만은 어울려서 살아가는 게 제일 잘 사는 게 아닐까? 당연히 갈등은 있죠. 갈등은 있고 뭐 사건 사고 있고 아웅다웅 다툼들이 있지만, 그래도 비장애인 내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 그대로 그들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고, 그런 이제 삶의 모습들 속에 그러면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였으면 좋을까를 본 거였고요. 네, 사회복지법인 한사랑 김정아 사무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들어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안심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생겨났고, 그 속에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보였던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통합 돌봄까지 되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김정아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장애인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어떤 걸까를 고민하시면서 네. 했던 일들이 밖에서 볼 때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비춰졌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모든 돌봄이 그런 것 같아요. 돌봄 당사자가 행복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료, 복지,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 모든 체계들이 맞아 떨어져야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돌봄 당사자까지 행복하게 돼야 된다. 그렇긴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의 보장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발달 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점도 제가 주목하게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협동조합도 지원하는 것이 안심마을에도 따로 있는 건가요? 네, 발달장애인 분들의 그 취업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한사랑에서 장애인 분들의 모든 일자리를 다 일일이 지원해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이것들을 위해서 협동조합 사람 이야기를 만드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협동조합 사람 이야기의 조윤식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에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아띠 도서관이라고 도서관을 만들으시고 하니까 이제 모여서 놀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카페도 만들고. 그래서 농담삼아 술 먹으려면 좋은 안주가 필요하니까 로컬푸드 매장이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자연스럽게 그 발달장애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하나씩 만들어서 이제 같이 고용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때마다 뭐 여건에 맞게 한 명 또는 뭐 2명, 뭐 3명 이렇게 취업을 시켜왔는데 사실 그 관리는 이제 아무래도 사회복지부 한사랑에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아무래도 잘 아니까 지원을 해왔겠죠. 해왔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 이제 협동조합은 이제 대충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그러면 지금까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가 이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당연히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더 만들어질 일자리가 사실 없어졌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자라고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은 계속 해마다 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또 한사랑에서 지원도 꾸준히 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고용하신 쪽에서 대체 관리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도 이제 발달장애인들 계속 이제 저희 관계에 있는 장애인 청년들이 나올 텐데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면 발달장애 청년들의 일자리만 좀 전문으로 고민을 하는 협동조합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17년도에 고민은 2015년부터 하셨더라고요. 저는 2017년 만들 때 설립 과정부터 이제 제가 들어와서 설립해왔는데 그전에도 한 2년 정도 꾸준히 이제 고민을 해오셨더라고요. 해오셔서 이제 그 결과물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지금 2017년에 만들어서 지금 이제 올해 6년 차 하고 있고 조합원이 총 50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25명이 당사자 조합원인데 지금 20명 정도는 어떻게든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청년은 5명 정도. 근데 그 중에서 한 3명 정도는 사실 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서 일을 못할 가능성이 좀 많은 친구들이고 한 2명 정도는 이제 추가로 일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이나 뭐 아니면 동구청에 지원하는 일자리 뭐 이런 걸 통해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15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저희 조합에 고용하고 있는 이제 일자리가 5명을 고용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직영하는 카페가 3군데가 있거든요. 카페 3군데를 운영하면서 그 5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이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생겨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고용하고 있는 단체에서 해결되는 문제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해결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같이 가서 이제 보고 응용해서 솔루션도 제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협동조합 사람 이야기의 조윤식 사무국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람 이야기는 저도 들었던 적이 있고 그곳에 가본 적도 있거든요. 네, 사람 이야기는 카페로도 이제 3군데 정도가 있어서 네.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심마을은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 마을 살이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이런 모델링이 되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이 동구 마을, 이 안심마을에서 한사랑에서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취업을 일부 지원하고 또 사람 이야기에서는 일자리 제공과 뭐 유지를 계속 하는 거네요. 또로 다른 지원도 있을까요? 네, 그것 말고도 한사랑에서는 많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활동 지원 서비스, 뭐 주간 활동 서비스, 자립생활 주택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심마을에는 IL 센터라고 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는 곳이 있습니다. 아, 따로 IL 센터가 있군요. 네네. 뭐 웬만한 사회복지 서비스들은 다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거는 이제 당사자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뭐 활동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낮 시간 동안에 어쨌든 이제 갈 곳이 없는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주간 활동 서비스라고 이거는 그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사업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아까 자립생활 주택들 이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제일 이 발달장애인의 이 자립생활에서 큰 꼭지를 차지하는 게 이제 자립지원센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IL 센터라는 곳인데, 이제 당사자,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 중심이 되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들을 펼치는 곳이 이제 자립생활센터라는 곳인데, 저희 한사랑에는 발달장애인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2013년부터 생겼고,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이 팀들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흔히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러면은 자꾸 뭔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 이 느낌들이 훨씬 더 많잖아, 그죠? 많은데, 그러면서도 저희는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삶 속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당당함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 주민으로서의 당당함, 아니면 한 시민으로서의 당당함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당당함의 것을 주요하게 해주는 팀들이 저는 이 IL 센터라고 보거든요. 뭐 다른 IL 센터하고 똑같아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당사자들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들을 펼치기도 해요. 펼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와 아울러서 뭐 하냐면 동네에 많은 행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합쳐서 이렇게 협력해서 해야 되는 행사들이 진짜로 많거든요. 그때 당당하게 IL 센터의 한 구성원으로 회의에 참석을 해요.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또 부스를 운영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영화를 뭐 상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안심마을이라는 네트워크 속에 한 구성원이죠. 한 구성원, 사회복지법인이 한 구성원이고, 뭐 그 안심협동조합이 한 구성원이듯이 이 한사랑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또 한 구성원이고, 또 요와 또 다르게 또 대구 발달장애인 연대라는 또 당사자 조직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장면이 바뀌는 거. 서비스를 지원받는 대상자에서 그냥 이 시민으로서, 주민으로서 당당한 주체로 그 발달장애인 분들이 서 있는 거죠.
네, 장애인이 마을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시작한 이런 돌봄 서비스가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이 다른 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결과까지 만들어낸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공동체 돌봄의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 당사자가 함께 같이 또 돌봄을 하고 받고 맞죠? 네, 그렇죠. 그리고 마을에 이제 당당한 마을의 그냥 일부 주민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 거죠. 네,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게 든든하게 서로 나도 받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사리를 그냥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동구 안심마을 알아봤는데요. 대명 6동의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것인가요? 네, 대명 6동의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은요. 대명 6동 건강행복분과와 경북대학교가 함께한 사업으로 네. 이 사업의 이제 취지는 대구 동구와 남구의 중등도 이상 신체 활동 실천율 격차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 격차를 줄이기 위한 또 그리고 중재도구 개발 또 지역에 적용하여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인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대명육동 건강행복분과의 도유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듣겠습니다. 건강마을 사업은 저희가 한 2, 3년 전에 경북대학교 홍남수 교수님 팀들과 같이 뭐 이렇게 걷기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계기로 저희가 건강행복분과도 생겼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대명 6동이 주민들이 좀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 이참에 우리가 건강행복분과도 생겼고 했으니까 건강행복마을 이렇게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건강행복마을 사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은 건강 동아리가 되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했던 사업이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후마네트 교육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교육은 인지능력 개선 교육이라고 해서 닉을 깔아놓고 하는 그 운동인데 처음에는 저희가 지금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 10분이에요. 10분인데 원래 계획은 한 달에 2번 정도 경로당이나 뭐 학교든 저희를 찾는 쪽 아니면 우리가 방문을 해서 봉사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계속 그 여파가 남아있다 보니 잠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그 대신 우리가 주민들이라든가 만날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활동했는 게 바르게 걷기. 우리가 뭐 걷기 좋다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지만 정말 나의 걸음 제대로 걷고 있는지 그거는 이제 그 시민건강놀이센터라고 해서 그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교육을 받고 정말 내 자신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사진을 찍어 가지고 직접 이렇게 어느 정도 한 30m 정도 길이를 재어서 걷게 하는 거예요. 나의 걸음을 걸어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버시알 촬영을 해서 그 화면을 보고 이제 그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번에 우리가 보수 교육을 받았어요. 보수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놀란 사실은 처음 걸었던 그 사람의 나쁜 자세가 요번에 보수 교육을 할 때 제가 봤을 경우에는 거진 한 60% 정도는 개선이 되었다는 거. 그게 놀라운 사실이었죠. 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 분과위원장님 변생우 위원장님 그 재능 기부로 경옥고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반응이 좋아서 이번 추석 전에 또 두 번째로 공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만든 공진단 재료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만든 그 공진단을 지인집들한테 선물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만들음으로 해서 주민들 간의 화합, 소통의 장이 되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다 닫혀진 이 마음에서 이것을 만듦으로 해가지고 오픈화되고 이웃을 알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 저희 또 7월달부터는 건강 댄스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맞는 그 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대구 시내에서는 아마 저희가 처음일 거예요. 주민들도 이렇게 교육, 파크 골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도유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후마네트 교육, 바르게 걷기 운동, 경호고 공진단 만들기, 또 뭐가 있었죠? 파크 골프, 네.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는 건강 댄스도 진행하고 계시답니다. 야, 다양한 활동하고 계시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대명육동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연적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네. 답사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대명육동 어르신들이 어떤 활동을 원하시는지 설문조사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설문조사까지 진행을 하셨군요. 네. 돌봄이라는 게 돌봄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한 것이 사실 중요한데 네. 사전 설문조사 이 기본적으로 한다는 것이 돌봄 맞춤 서비스인 거네요. 네, 그렇죠. 실제로도 어르신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해요. 네. 다른 친구분들도 데려오시고 네. 또 이제 외로웠던 일상에 활력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케어하는 돌봄 서비스가 된 거죠. 네, 돌봄은 맞아요.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외로운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그렇죠. 마음까지 네, 네. 돌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취재해 오신 거 외에도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다른 사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다른 사례로 여민동락 공동체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007년 전남 영광군 묘량면으로 이주한 기농 기촌인들이 여럿이 함께 만드는 즐거운 세상이라는 뜻으로 비영리 민간 조직인 여민동락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아, 여민동락 공동체요? 네. 네, 그렇다면 이곳은 어떤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을까요? 네, 크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네. 농촌 재가 복지 사업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도시민 의료 봉사 활동과 법정리 별마을 문화마당을 개최하고요. 그리고 무료 안부 전화 상담, 사랑의 도깨비와 동락 카페 운영 등 지역 노인분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 말씀 들어보니까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네요. 아,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네, 대단합니다. 자, 또 다른 돌봄 서비스가 있을까요?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네. 어르신 품앗이 학교 라고 네. 해서 이제 네. 여기서 미술 전시회도 하고 춤 연극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노인 웃음 치료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노인 복지센터에서 네. 하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해상 훈련이라고 해서 회상 훈련이요? 네, 이게 뭐냐면 김치를 담그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 일종의 이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하나인 거죠. 예전에 내가 했던 것을 다시 한번 회상해서 다시 해보는 거네요. 네, 그게 이제 김치를 만드는 일인 김치 거죠. 만드는 네, 그래서 이제 일로. 만들어서 나눠 먹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할미 송평 공장, 그리고 동락 전빵, 차량 운영, 그리고 초등학생 버스 운영 등이 있습니다. 네. 아니, 듣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동락 전빵? 이것이 눈에 띄거든요. 이건 뭘까요? 네, 동락 전빵은 어르신들을 위한 생필품, 그리고 식품 등을 탑차에 싣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파는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네네. 네, 묘량면에 20여 개의 마을을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의 손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르신들이 목금요일은 엄청 기다리시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늦어도 막 못 빠지게 기다렸어. 왜 이렇게 안 와? 막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네. 하시고. 이거 살려면 줄 막 서야 되겠는데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있으니까 네. 자주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장을 사실 보러 가려면 차를 타고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네, 장을 보러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되는 좋은 점도 있고요. 그리고 네네. 동락전빵 차를 타고 다니시는 대표님을 일주일에 이제 두어 번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맞네요. 새로운 누군가가 와서 네. 내가 팔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네네. 또 다른 아마 치료 중에 하나가 될걸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까
그 대명육동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과 비슷한 것처럼 약간 마음을 위한 돌봄 서비스도 요게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마음까지 다잡아 주니까 이런 서비스는 정말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좋은 서비스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할미 송편 공장은 무엇일까요? 할미가 송편을 만든다? 그런 공장인가요? 네, 얼추 비슷한데요. 네, 맞나요? 네. 이거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송편 공장인데요. 네. 영광에는 모신잎 송편이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멀리 다른 면으로, 이제 다른 동으로 일하러 가시는 할머니들이 멀리 가시지 않게 묘량면에 송편 공장을 만든 거죠. 일자리 창출까지 하고 있네요. 와, 네, 대단한데요. 그래서 네. 81세, 70세 이렇게 되는 할머니분들이 이제 네. 오셔가지고 이제 송편을 만드시는데 현재는 연 3억의 매출을 내는 공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와, 연 3억 매출이라니요. 앞서 동구 안심마을의 사례와 비슷하게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돌봄 대상자들이 또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또 노인 돌봄 말고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여민동락 공동체에서는 그 묘량중앙초등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처해지지 않도록 네. 이제 학부모들과 논의해가지고 방과후 활동 그리고 등교버스 운영, 다양한 체험 활동 등을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덕분에 다른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전학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묘량중앙초등학교가 폐교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학부모들끼리 이런 모임까지 통해서 운영까지 한다고 보니까 폐교되지 않겠네요. 네네. 요즘에는 시골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네네. 공간을 찾아서 일부러 전학 가시는 부모님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여민동락 공동체는 들으면 들을수록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돌봄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이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묘량면의 한 주민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아이에 고향이 생겼고 네. 내가 마음 편하게 늙어갈 곳이 생겨서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이 한마디가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은 이래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 맞습니다. 그렇죠. 이 돌봄이라는 게 어떤 세대를 딱 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언제 맞닥뜨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언제든지 이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와, 또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좋은 일 같아요. 네, 맞아요. 저 역시 전 세대를 아우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네네. 또 돌봄 대상자의 알맞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돌봄 대상자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지 돌봄 대상자가 그 다음 스텝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들으면서 돌봄 대상자에게 알맞은 서비스 제공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말씀에 들으면 들을수록 동의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임 PD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람이 태어나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 모든 돌봄 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실현되기에는 법, 제도, 또 이것을 뛰어넘는 사회적 가치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실천 과제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모세에 있어도 아직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두운 곳에 있어도 아직 사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여러분의 성서 공동체 FM 지금까지 2부와 3부에 걸쳐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정착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서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복지와 사회 서비스가 분절화 파편화되면서 이 복지 체감도가 낮은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 중앙 집권화된 전달 체계를 현장,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 주민이 찾아오기 쉽고 공무원이 더 많이 찾아가야 한다는 점. 지자체에 보다 분명한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가
지역민에게 맞는 돌봄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 과제도 많습니다. 재가 서비스가 좀 더 보편적으로, 좀 더 다양해져야 하고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한 의료, 돌봄 연계 방안, 또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도 좀 더 큰 틀의 전달 체계로 통합돼야 합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 제정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이렇게 법과 제도를 바꾸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삶의 가치에 보다 근본적인 전환을 도모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개인의 돌봄을 사회의 돌봄으로 가져가기 위해 우리 사회 복지제도와 서비스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현되는 방식이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설 같은 곳으로 격리되는 것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내면화되어 있는 개발과 성장, 그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취약한 사회 구성원들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제기하는 것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남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 김보영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게 과연 사회 정치적으로 정착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서울대 사회학과 장경석 교수님의 그런 그 개념이기도 한데 개발 시민권이 정착되었다라고 봅니다. 다른 복지국가에서는 보편적인 어떤 법의 평등과 같은 그 시민권이 일단 성립이 되고 그것이 이제 참정권으로 이루어지고 참정권이라는 건 투표를 민주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선거권을 가질 그런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정치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게 사회적 권리로 이제 확대가 돼서 그러면 이제 모든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권리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 어떠한 국가의 시민과의 관계가 맺어졌냐면 국가가 제일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경제성장. 그럼 시민은 어떻게 그 권리,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느냐? 그 경제적 성과를 따먹을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는 경제성장을 하고 국민은 그 경제적 성과를 알아서 가져가고 그리고 경제성장에 기여해야 되는 사회적 계약이 성립이 됐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되면서 그 계약 관계가 바뀌었느냐? 명시적으로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뭐 말로는 하지만 저는 사회에 굉장히 깊숙이 박혀 있는 그러한 어떤 구조는 그래도 사람이 뭐 속된 말로 사람 구실을 해야지 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경제적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일수록 뭐가 상실이 됩니까? 기본적 권리에 대한 개념을 보장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경제적 기여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느냐? 치워버려야 되죠. 시설로. 안 보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나 돌봄 제도가 발전된 역사를 보더라도 거기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발달한 것은 보육 제도가 그래도 먼저 발달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한편에서 왜 국가는 그것부터 수용했을까를 따지면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 보육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의 권리보다는 노동력의 공급을 원활하게, 경제적 기여를 원활하게 받기 위한 보육제도가 먼저 발달했다고 보는데 그 상징적인 것이 아동 학대 예산과 보육 예산의 차이입니다. 보육 예산은 우리가 일찍이 그래도 2010년대에 이르러서 보편적 보육제도가 확 확대가 됐죠. 수조 원에 이르는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근데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했습니다. 안전, 학대로부터 보호 예산은 일반 예산에도 없었습니다. 복권기금에서 예산을 책정했어요. 한참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졌던 지난 정부 말 정도에 와서야 이제부터는 일반 예산에서 이걸 편성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동의 돌봄에 대한 제도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전혀 권리성의 의미가 아닌 거죠.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이제 문헌들을 찾아보면 거기에 초점이 노인의 어떤 그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장기요양이 도입된 게 아니라 거기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이 자녀들의 부양 부담을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적인 효다 이런 거죠. 그 효라는 주체는 누굽니까? 자녀거든요. 부모가 아니에요. 효의 주체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양 부담을 대처하는 의미가 굉장히 핵심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 집안에서 돌봄을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그런 의미가 큰데 높은 등급을 받아서 시설 보내는 게 그걸 선호하죠. 저는 거기 배경에는 개발 시민권이 존재하는. 우리는 모두 완벽하게 건강하고 최대한 경제적 기여를 하는 인간상이 머릿속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아예 계산 속에 없어요. 없으니까 이건 굉장히 끔찍한 결말을 모두가 예견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러면은 그 누가 시설에서 생애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간을 시설에 갇혀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방치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티 케어로의 전환이라는 것은 이 돌봄의 어떤 근본적인 방향성 이런 것들의 전환도 포함하고. 그럼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돌봄은 과연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란 의제는 그럼 지금까지 돌봄의 주체는 누구였으며 앞으로 누가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돌봄은 가정 내에서 누군가 전담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컸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아픈 가족 구성원이, 직업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가족 구성원이 주로 여성이었죠. 병원에 데리고 가고 일상생활을 수발하고 어떤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보고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와 돌봄 서비스가 확장되면서도 돌봄의 책임을 국가가, 사회가 져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지금도 돌봄은 가정 내에서 누군가 전담할 것이라는 걸 가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가정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 가구는 914만 가구, 전체에서 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령자만 사는 가구도 5가구 중 하나라고 하죠. 반면 4인 가구 이상은 19.6%로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돌봄의 주체가 가정 내 여성이 될 수 없는 현실이 도래했습니다. 또한 더 이상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돌봄의 주체는 다변화되어야 합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의 말씀입니다. 저는 돌봄을 국가 책임이냐, 지역 공동체 책임이냐, 가족 책임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 급여로 하는 것에 대한 돌봄 서비스,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하고의 책임성 이런 부분들도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그 가족 간에 돌볼 수 있게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일하는 가족에 대한 노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장시간 노동을 줄여가지고 실제로 돌봄이라는 거는 관계거든요. 이런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족들한테 시간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민주적으로 가족들이 나눌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는 남녀뿐만이 아니라 남성들이 아이 돌봄에 참여하고 노인 돌봄에 참여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그 노인이라든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다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공부만 하고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식의 어떤 생애 단계별로 분절화된 과업들, 어떤 시기는 공부의 시기, 어떤 시기는 노동의 시기, 어떤 시기는 뭐
노년기 이후는 아무것도 없는 시기, 역할이 없는 시기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현대사회에서 맞지 않고 이런 거를 좀 통합적으로 역할들을 다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런 뭔가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야 지역사회에서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웃들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먹고 살기 바빠갖고 노동하고 집에 들어와서 자고 다시 나가고 이런 것만 이루어진다면 지역에서 뭔가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발전주의적인 사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달려야 되는 그런 어떤 성장주의적인 그런 태도라든지 이런 패러다임이 사실은 좀 바뀌어야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라 가치라든지 그런 삶이 안정될 수 있는 이런 게 좀 다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세 차원에서의 돌봄이 한꺼번에 다른 질서로 다 같이 발전될 필요가 있다. 누구든 돌봄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고 누구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어쩌면 가장 기초적인 이러한 인식이 서로가 관계를 맺고 연대하는 바탕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 이러한 바람직한 돌봄을 우리가 상상하고 고민할 때 성평등의 문제, 노동시간의 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들도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또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서로 돌보는 사회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이라는 의제는 어쩌면 참으로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낱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요, 인권의식이 높아야 돼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높아야 그 사람을 시설로 안 보내고 지역에서 살게 해준다라든지, 그 사람이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뭔가 그래도 여기에 우리가 다 같이 모은 조세를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결론에 내리려면 그 사람이 인권의식들이 높아야 돼요. 지역민들이. 그래서 인권의식이 높아져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돌봄이기 때문에 돌봄의 가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성평등의식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경로를 피하고는 지역사회 돌봄으로 통합돌봄으로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평등하게 남자 역할, 여자 역할 구분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주체로 평등하게 하는 어떤 인식과 그 다음에 그런 사회 질서 이런 게 만들어져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됐건 뭐가 됐건 저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에게 돌봄이 필요할 때 그가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지역사회 모두가 찾고 함께 궁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플 때, 당신이 돌봄이 필요할 때 국가가, 지역사회가 이렇게 보장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의 복지 사각지대도, 고독사와 고독생도,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의 삶을 옥죄는 상황도 중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은 개호 개방 및 일상생활 지원은 복지정책에 국한된 내용이 아닌 지역 만들기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봄 공동체 실현은 공공의 노력만으로 불가하고 민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 주민이 복지와 관련해 수동적 존재에서 적극적 존재로 나서야 합니다. 이웃과 관계를 맺고 서로가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지역 마을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은 저는 이제 대화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대화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사실은 아직까지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는 거, 우리 모두의 미래라는 것이 그렇게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건강한 잘 완벽한 건강 상태 이러한 것에 대한 환상들이 다 아직까지 전 존재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야 돼요. 정말로 이 지금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장애와 질병의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나약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취약한 존재이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두의 권리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는 상호 책임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그러한 대화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것이 우리의 지역을 바꿈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들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대화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삶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지자체 선거에서 왜 그게 쟁점이 안 됩니까?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전혀 지역에서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제 될지도 못하는 개발공약 말고는 제대로 얘기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상공간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고 그것이 저는 지역 정치를 복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실천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돌봄 공동체 대구를 설계하다 기획 시리즈 3부작은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돌봄 공동체를 향한 성저 공동체 FM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나서는 많은 주민들의 노력을 조명할 것입니다. 지자체의 관심을 환기하고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주시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돌봄을 주제로 한 사람들의 대화 자리를 만들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지역에서 일하고 지역에서 살아가며 지역에서 이웃들의 보살핌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고민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